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강구조의 압축제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압축제 설계에 필요한 개요적인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압축제에서의 중요한 사항, 자굴 중에서 먼저 로컬 버클링이라고 하는 국부 자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자굴, 글로벌 버클링이라고 하죠. 이걸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압축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압축제인 기둥의 유효 자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압축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트러스 상현재, 하현재 또는 외부재가 압축을 받는 경우에 그 트러스 부재의 유효 자굴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이축 대칭 단면 그리고 세장판 요소로 구성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압축제의 쉼 자굴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제의 설계 개요 중에서 압축제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압축제는 압축을 받는 구조 부재로 일반적으로 단일 압축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H형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의 앵글 기역형광, 이런 두 형광은 어떻게 보면 계단면이라고 할 수 있나, 개방단면, 오픈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에 비해서 각형 관관이나 원형 관관, 그 아래 그림 보이시죠? 각형 관관이나 원형 관관 같은 어떻게 보면 폐쇄된 그 내부 공간이 바깥에 둘러진 단면으로서 폐쇄되어 있는 클로즈 섹션, 폐쇄된 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제는 단일 부대로 다시 정리하면 이런 H형광과 앵글과 같은 개방형 단면과 그 다음에 각형 관관이나 원형과 같은 폐쇄된 단면, 폐단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은 단일 압축제 외에도 단일 압축제를 조합시켜서 만든 조립 압축제가 있습니다. 조립 압축제로서 압축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 압축제에 적용하는 부재로는 보통 그다음에 트러스의 현재, 상현재 또는 하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재, 경사재와 수직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부재가 대표적인 압축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은 경우는 컬럼이라고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둥이 어떻게 보면 휨 모멘트 또는 전단력도 받죠. 이런 어떤 조합 하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그 압축제로서 순수하게 압축력만 받는 컬럼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제의 형태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압축제의 이제 구분을 살펴볼 텐데 압축제는 뭐 크게 그 단주, 그러니까 짧은 기둥, 그 다음에 장주, 롱컬럼, 그 다음에 이 단주와 장주의 중간 정도의 중주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단주는 짜리몽땅한 그러니까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짜리몽땅한 단주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단면이 굵고 길이가 짧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 기둥은 압축력을 받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압축력을 받을 때, 누르는 힘, 압축력을 받을 때 기둥에 생기는 이 압축 응력이 어떻게 보면 한계값이라는 게 보통 이제 항복 응력, FI 또는 극한 응력을 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런 보통 이제 항복 응력을 넘어서 압축 파괴되는 압축 파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눌려서 그냥 짓눌려서 파괴되는 압축 파괴의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단주는 그래서 이 단주에 대한 거는 뭐 구조 역학 시간에 보통 많이들 다루죠. 단주.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건축물에서의 사용되는 기둥 같은 경우는 단주가 좀 드물죠. 이렇게 압괴 파괴되는 단주는 드물고요. 그래서 보통 저 실무에서 사용되는 건축 구조물에 사용되는 컬럼 기둥들은 보통 장주나
중주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장주는, 롱컬럼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단면이 비교적 작고 길이가 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장하다 그러죠. 세장비가 크다고 얘기하죠. 이런 기둥을 장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 축하중에 따른 압축 응력이 어떻게 보면 단주는 FI 항복에 도달하고 하면서 파괴가 됐다 그랬죠. 이에 비해서 단주의 한계값, 그러니까 F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I에 비해서 훨씬 낮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으로 약한 쪽으로 휙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기둥의 고유 임계값에 도달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응력값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요거는 이제 앞에 살펴보겠지만 오일러 하중, 오일러 자굴 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그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도달하면 기둥이 갑자기 부재축 길이방의 축의 직각 방향으로 변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응력값들은 보통 그죠? 그 FI 항복이 되기 전에 발생하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탄성 자굴이라고 합니다. 탄성. 그러니까 이 부재가 받는 능력이 탄성 범위 내에 있다. 그죠? FI 도달하지 않는. 그래서 탄성 자굴에 의해서 파괴되는 기둥을 우리는 장주라고 해서 이제 배우겠지만 오일러 자굴 하중이 적용되는 기둥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단주와 중주, 중간값이 있는데, 요게 이제 단주와 장주의 중간에 해당되는 기둥을 우리는 중주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중주는 이 장주와 비교해 보면, 중주의 자구는 비례 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I에 가까운 그러니까 항복 응력, 항복 강도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나서 큰 응력이 생기고 나서 큰 응력이 발생하고 나서 큰 응력에서 파괴되는 기둥 파괴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탄성 자굴에 의해 파괴되는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성 자굴이라는 것은 재료 단면이 그 외력에다 축 방향력에 대해서 받는 응력이 항복을 넘어선 후에 이렇게 자굴되는 형태를 비탄성 자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압축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장제에 비해서 자굴에 취약하게 됩니다. 자굴에 취약하게 되는데 강제는 그런데 이 강제 압축 응력을 받는 강제 압축제는 두 가지의 자굴 형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국부 자굴, 로커 버클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체 부재에 대한 전체 자굴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먼저 여기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이 국부 자굴, 로컬 버클링이라고 합니다. 로컬 버클링은 어떻게 보면 부재를 구성하는 판입니다. 판 요소들이 먼저 그렇죠? 항복이 되기 전에 먼저 국부적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국부 자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반 건축 구조물에서 압축제로 쓰는 부재들은 보통 냉간 성형 일반 아변강제죠. 그렇죠? 열간 아변강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폭에 대해서 판 두께가 두꺼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간 아변강제는 그 국부 자굴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에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고려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열간 아변강제는 그 전체 자굴 글로벌 버클링만 보통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국부 자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부 자굴은 말씀드렸듯이 구성하는 판이 얇아지면 판 부재 전체의 자굴 외에도 보통 먼저 국부 자굴이 일어납니다. 먼저 찌그러지는 국부 자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있어 이 국부 자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하력이라고 하고 저항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 전체 압축제가 받는 그 압축력에 대한 저항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부 자굴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국부 자굴이 얇은 판의 경우에는
국부자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성되는 판 요소의 판폭 두께비. 그래서 이 국부자굴을 따질 때 우리는 판폭 두께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판폭 두께비는 뭐 람다라고 쓰고요. 세장비에서도 람다라고 썼죠. 요게 보면 뭐죠? 그 판의 두께에 대한 어떻게 폭의 비로서 우리는 판폭 두께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판폭 두께비가 크다는 것은 두께에 대한 판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그리고 폭에 비해서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판폭 두께비가 작다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이걸 좀 배우겠습니다. 이런 판폭 두께비에 따라서 압축 부재는 컴팩트 단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비컴팩트 단면 또는 세장판 단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부재는 세 종류로 구분된다. 컴팩트 단면, 비컴팩트 단면, 세장판 단면 이렇게 아시겠고요. 요거는 요 판폭 두께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컴팩트 단면은 예전에는 조밀 단면이라고도 불리웠고요. 그다음 비컴팩트 단면, 그렇죠? 원래는 영어로는 non compact 섹션이죠, 그렇죠? 이거는 비조밀 단면이라고도 불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열간 아변 이천강 같은 열간 아변 부재들은 국부자굴이 발생하지 않는 컴팩트 단면 또는 비컴팩트 단면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장판 단면으로는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열간 아변 형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부자굴에 대해 고려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굴 메커니즘을 보면 국부자굴, 로컬 버클링 또는 플레이트가 자굴 찌그러진다. 그래서 플레이트 버클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 판입니다. 판인데 이렇게 압축력을 받는 경우 자판 로컬 버클링 국부자굴이 발생해서 찌그러질 수가 있죠. 깡통을 이렇게 하면 깡통이 이제 너무 얇으니까 그죠? 뭐 캔이나 무슨 음료수 캔 이런 것들을 딱 누르면 판이 이게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국부자굴이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누르는 힘에 대해서 찌그러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행 기준에서는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구속판과 구속판 요소로 나눠지고 있는데 비구속판 요소는 자유돌춤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한쪽 면,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압축력을 받는데 이 한쪽 면, 요 한쪽 면만 어떻게 되죠? 구속이 돼 있는 거. 구속이 돼 있고 한쪽 면만 여기만 어떻게 보면 누르는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옆면의 경계 요소가 한쪽 면만 구속된 것을 우리는 비구속판이라고 기준에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자유돌출판이라고도 불렸던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자유단으로서 돌출된 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린 거고요. 두 번째 구속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구속판은 이렇게 눌려지는 압축 응력이 걸리는 쪽에서 볼 때 그 외곽에 있는 요 양변에 있는 경계 조건이 이 양쪽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양쪽이 지지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또 구속판 요소라고 해서 예전에는 양연 지지판 요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양쪽의 연단부가 양쪽의 빨간색으로 연단부가 지지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구속판, 양연 지지판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현행 기준의 용어상 비구속판이라고 하면 한쪽만 구속되어 있고 반쪽은 자유단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판을 비구속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부자굴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열간 아변 형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 열간 아변 같은 경우는 부재 전체에 대한 압축제로서 글로벌 버클링 전체 자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 자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탄성 자굴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탄성 자굴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탄성 자굴은 어떻게 보면 장주, 그죠? 세장한 길이의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긴
그죠? 길이 긴, 그러니까 세장하다 그러죠. 세장비가 큰 그런 장주에서 발생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강제가 비례한도, 그러니까 FI 내에서 응력을 받는 데에서 탄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자굴, 그래서 장주에서 발생하는 오일러 자굴 합중에 의해서 자굴 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탄성 자굴이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비탄성 자굴은 중주나 단주에서 강제가 압축력을 받을 때 항복 응력보다 훨씬 큰 지나서, 그죠? 그 지나서, 그러니까 비탄성 구간을 응력이 지나서 도달한 후에 발생하는 자구를 우리는, 그죠? 비탄성 자구를 한다. 보통 중주가 해당되는 거죠. 물론 단주도 해당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전 중주까지 기둥을 분류할 경우에는 보통 중주, 단주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중주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압축제, 전체 버클링에 대한 압축제는 뭐 구조역학적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죠? 구조역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재단 조건에 따라서 유효 자굴 길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하중에 의해서 양단 핀인 경우에는 이렇게 눌렀을 때는 유효 자굴 길이가 L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양단 고정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오일러 하중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그거의 반값 0.5L, 그죠? 0.5L이 유효 자굴 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은 고정, 한 단은 핀인 경우는 0.7L, 그 다음에 한 단 고정, 한 단은 자유인 경우는 2L 이라는 것을 역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뒤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압축제는 좌구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유효 자굴 길이다.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로컬 버클링, 국부 자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부 자굴은 판 요소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의 국부 자굴, 그래서 플레이트 버클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압축제는 구성되는 판이 얇아지면 전체 버클링, 글로벌 버클링, 전체 자굴 이외에도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은 일부 판이 국부적으로 찌그러지는 국부 자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부 자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부재에 비해서는 압축 내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그리고 H형과 같은 개방 단면뿐만 아니라 원형 강관 그리고 각형 강관 같은 폐단면에서 판이 얇아지면 국부자굴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그림은 H형광인데 이렇게 이제 판이 얇을 경우 여기 그렇죠? 국부자굴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원형 강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그렇죠? 찌그러졌네요. 그리고 각형 강관 튜브 이것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 D와 그림 C는 CFT입니다. CFT 아시겠지만 CFT 콘크리트 필드 튜브라고 해서 콘크리트 충전 강관이라고 하죠. 이 안에 콘크리트가 충진된 강관.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내부에 충진된 콘크리트가 이 판에 로컬 버클링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을 시킨다고 하죠.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로 바깥에 있는 강제의 국부자굴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발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과도한 많은 축하중이 가해지면 국부응력이 이런 식으로 CFT 기둥에서도 발생한다.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제가 이제 앞에서 국부 자굴에 따라서 단면이 분류된다고 했죠. 기준에도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의 단면은 구성되는 판 요소에 판폭 두께비 람다라고 했죠. 이게 T분의 B. 그렇죠? 그래서 판폭 두께비는 두께에 비한 폭의 비다. 그렇죠? 이게 이제 비다라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요거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컴팩트 단면, 컴팩트 조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넌 컴팩트, 비컴팩트 단면, 비조밀이라고 해서 단면, 그 다음에 슬렌더, 세장판 요소, 세장판 단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컴팩트 단면, 조밀 단면은 먼저 살펴볼게요. 조밀 단면은 일단은 이 폭 두께비가 작은 겁니다. 폭 두께비가 작은 거. 그러니까 두께가 어떻게 보면 이 폭에 비해서 그렇죠? 좀 두꺼운 거죠. 두꺼운 거. 이런 경우에는 이 자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자굴이 발생하기 전에 전체 단면이
소성 응력 FI가 도달하는 겁니다. 전체 단면이 FI라는 항복 응력에 도달해서 소성 응력을 받을 수 있는 단면을 우리는 그 컴팩트 조밀 단면이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서 비컴팩트 단면, 비조밀 단면은 국부 자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 부재의 항복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 소성 응력 분포를 위해 요구되는 변형값에서 소성 국부 자굴에 저항하지 못하는 섹션을 단면을 비컴팩트 단면, non 컴팩트 단면, 그 비조밀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 자굴이 발생하기 전에 일부 구간에서는 압축제가 항복 그 전체 자굴에서 항복기 FI에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단면에서는 FI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팩트 단면보다 비컴팩트 단면이 조금 약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압축제는 보통 컴팩트 단면 또는 비컴팩트 단면으로 설계를 합니다. 요 부재에 맞춰서 대부분 이렇게 실무에서 설계를 하고요. 근데 이제 세장판 단면 부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적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잘 적용하는데 뭐 때로는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사용하지는 하진 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판이 너무 얇은 겁니다. 얇아서 부재가 어디에도 항복 응력에 도달하기도 전에 탄성적으로 그냥 국부자굴이 착 찌그러지는 그죠? 발생하는 것을 세장판 단면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컴팩트 단면 또는 비컴팩트 단면, 그 다음 세장판 단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 경계 요소가 있어요. 경계 요소가 배울 겁니다. 그 경계 요소가 있는데 먼저 컴팩트 단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단면을 구성하는 그 단면, 어떤 단면, H형광이든 뭐 원형광이든 지극형광이든 앵글 이런 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압축 요소가 컴팩트 요소여야 됩니다. 하나라도 이제 아니면 안 되죠. 그럼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단면의 모든 압축 요소, 압축을 받는 요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폭두께비 람다가 여기 있죠. 폭두께비 이렇게 계산한 람다가 뭐죠? 람다 P를 초과하지 않는 단면. 그러니까 람다가 람다 P보다 작으면 이거를 우리는 그렇죠? 컴팩트 단면이라고 합니다. 람다 P는 뭐냐? 여기 보면 람다 P는 컴팩트 단면의 한계 폭두께비라고 합니다. 한계 폭두께비라고 해서 뒤에 배울 겁니다. 어떤 일정한 항폭두께비 이하면 그죠? 이건 컴팩트 단면이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서 비컴팩트 단면은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 이상의 압축 요소가 비컴팩트 단면인 경우에는 하나라도 그럼 비컴팩트 단면입니다. 그래서 한 개나 그 이상의 요소들의 폭두께비 람다가 여기 보면 람다 P 뭐라 그랬죠? 컴팩트 단면의 한계 폭두께비 요거를 초과하고 그렇죠? 요거를 초과하고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고 그 대신 람다 R을 초과하지 않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람다가 람다 P를 초과하고 그렇죠? 그 대신 람다 R에는 이하가 되는 거. 그럼 람다 R은 뭐냐? 여기는 비컴팩트 단면의 한계 폭두께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 중간에 껴 있는 거. 요게 이제 대부분의 압축제라고 그랬죠. 압축제는 그렇게 설계한다. 이에 비해서 그러면 더 세장한 거, 이 람다가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 람다 R 그걸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는 세장판 단면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판 요소가 세장판 요소인 경우, 여기 보면 폭두께비 람다가 람다 R을 초과하는 단면,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세장판 단면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세 가지는 의 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국부자굴 중에서 비구속판 요소의 폭 산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에 나온 겁니다. 현행 기준에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이제 판이 압축을 받을 때 이쪽 한 면만 이렇게 그죠? 구속이 되고 그죠? 한 면만 구속이 되고 다른 판에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 캔틸레버 형태로 그죠? 캔틸레버 자유단 형태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 그죠? 이거를 비구집판 요소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압축력 방향과 압축력 방향이죠. 그림에서 평행한 면 중, 요 평행한 면이 요거 두 면이잖아요. 한쪽 면만 지지되어 있는, 그쵸? 비구속판 요소를 자유돌출판 요소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의 폭은 다음과 같이 취합니다. 다음과 같이 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그 t와 b, 람다를 는 t에 대한 b, 폭에 대한 관계, 요거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t는 나와 있죠. t는 나와 있고, 그거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i형광 또는 h형광과 t형광 프렌지에 대한 폭은 전체 공칭 프렌지 폭 bf의 반을 값을 취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거죠. 요거 첫 번째 그리고 h형광의 또는 i형광의 여기 보면 세장비를 구할 때 t는 여기 요거니까 여기 그렇죠? 요거 t 값이고 요 폭을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 판은 여기 외부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과 같이 한 면만 구속이 되고 한 면은 돌출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그 자유 돌출판 요소라고 불리는 거 현행 기준에서는 비구속판 요소라고 불리는 겁니다. 요거를 산정할 때 t는 나오고 요 폭을 구성할 때 b가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공칭 프렌지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요 반값. 그러니까 엄밀히 요 길이로 보면 여기 외부의 중심에서 그렇죠? 외부의 중심에서 요 끝단까지 거리를 b를 취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기역형광, 디귿형광 및 Z형광의 다리에 대한 폭, 여기 다리라고 하면 여기 거예요. 다리에 대한 폭은 공칭 전체 공칭 치수. 여기서는 T는 T 값은 똑같은데, 그죠? 여기 T 값은 똑같은데 여기 B 값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끝까지입니다. 여기 끝까지 중심거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중심거 가지가 끝까지. 그리고 전체 공진 치수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T형광이죠. T형광도 여기 보면 여기 요거를 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템 여기 요것도 두께는 요건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D라고 하고 그렇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저거죠. 비구속판 요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프렌지는 요 프렌지라고 하죠. 요것도 비구속판 요소인데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 고정되어 있고 이쪽은 자유단위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요 중심까지 거리. 그렇죠? 요 중심까지 거리로 조금 더 이렇게 D값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요건 살펴보면 그럼 여기 보면 결국 요런 거 H형광의 프렌지는 요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연속이 돼 있잖아요. 편이. 그러니까 중앙값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도 T형광의 요 프렌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가 비구속판인데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연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값을 선택하는 거고. 그죠? B값 선택하고. 이에 비해서 연속되지 않는 이건 연속되지 않잖아요. 요거는 요 반대편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연속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요 긴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기도 먼저 볼까요? T형광의 스텝 요겁니다. 요거는 D는 공칭 요거 전체 길이 전체 공칭 춤을 쓴다. 그렇죠?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대신 여긴 그림엔 안 나오는데 플레이트의 폭 B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빌트업 부재, 조립 압축재, 그 빌트업으로 압축재를 만든다. 그렇죠? 용접이나 볼트로 이럴 때는 자유단으로부터 파스너의 어쩌면 고력 볼트라고 생각하면 고장력 볼트 첫 번째 줄 그렇죠? 조립 압축재를 뭐로 만든다? 고장력 볼트로 만들 경우 그리고 용접으로 만들 경우에는 용접선까지 길이를 취한다. 그리고 한번 비구속 요소의 폭 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압축판 요소의 판폭 두께비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폭 두께비 제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기준에 나오는 거예요. 기준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써 있죠. 비구속 판요소. 그죠? 비구속 판요소에 대한 여기 판폭 두께비. 그죠? 판폭 두께비들이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쉼지예요. 쉼지. 그죠?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쉼지의 프렌지에 대한 판폭 두께비 제한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아변 현강과 그 다음에 디귿 현강의 쉼지의 프렌지에 대한 판폭 두께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판폭 두께비가 여기 보면 판폭 두께비 한계값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칸은 컴팩트 단면에 대한 한계값. 그렇죠? 이건 람다 R은 비컴팩트 단면에 대한 한계값을 이렇게 해서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폭 두께비가 여기 요거 이하이면 어떻게 되죠? 컴팩트 단면이라고 했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면 비컴팩트 단면이라고 그랬고, 요 비컴팩트 단면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세장판 요소라고 했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그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 루트 FY에 대한 E값. E는 탄성계수, 요거는 항복 강도. 그렇죠? 요 탄성계수는 현행 기준에는 어떻게 되죠? 21만 메가파스칼. 이죠 아마 21만 메가파스칼 단위고요. 이건 뭐 강종에 따라서 FI 값이 항복 강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고 일단 휨제의 프렌지니까 여기 프렌지는 여기 판폭 두께비 티크니스에 대한 여기 돌출된 그렇죠? 요거는 뭐죠? 찬넬 디귿현강 이거는 이제 뒤쪽이고 요거는 센터 값이고 그렇죠? 이렇게 같은 개념입니다. 휨제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는 2축 또는 1축 단면에 요번에 용접 엣지 현강입니다. 용접. 근데 휨제예요. 휨제 프렌지 같은 경우도 이거 돌출이잖아요. 그렇죠? 돌출. 이게 보면 비구성 요소판이죠. 이것도 폭두께비 제한이 그렇죠?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고요. 요번 시간에 배웠던 압축 부재 3번이 여기 이제 압축 부재죠. 보면 균일 압축을 받는 그렇죠? 균일 압축을 받는 순수 압축력을 받는 열간 H형광의 프렌지 요거 배웠어요. 프렌지 부분이 그 비구속판 요소라고 그 다음에 아변 H형광으로부터 돌출된 플레이트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돌출된 플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다.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서로 인접한 쌍기역형광의 돌출 다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형광이 쌍기역형광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역형광이 나란히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그렇죠? 요거가 이제 그치? 그렇죠? 여기 B 해당되는 거죠. 돌출된 플레이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돌출된 다리, 그 다음에 디귿 형광의 프렌지, 요거 디귿 형광의 프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여기 그리고 근데 여기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는 좀 유심히 있게 살펴보실 게 뭐냐면 여기 컴팩트 단면에 대한 그죠? 컴팩트 단면에 대한 한계 세장 폭두께비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없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비컴팩트 단면에는 한계 그 폭두께비 한계치만 있죠. 람다 R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람다 제한만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번째는 뭐 빌트업 부재입니다. 용접 H형광. 그 프렌지, 그 다음에 용접 H형광에서 돌출된 플레이트와 앵글, 기역형광의 다리들은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구조 설계자들은 또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좀 이렇게 이런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조 엔지니어들은 어쨌든 이런 KC 여기 보면 KC라는 변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나 또 FL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비구속판 요소 여기서 보면 요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 요거는 또 어떤 건가요? 비구속판 요건가요?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여기 보면 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압축제가 있어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압축제죠. 균일 압축을 받는. 그렇죠? 균일 압축. 이게 압축제잖아요. 순수 압축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없어요. 컴팩트 단면에 대한 한계 폭두께비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비컴팩트 단면에 대한 그 한계 폭두께비 한계치는 있고 람다 R은 있고요. 그렇죠? 요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보는 있어요. 폭두께비 컴팩트 단면에 대한 한계 값이 있습니다. 람다 P가 다 있어요. 그래서 람다 P가 있다는 거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구소판 요소의 폭산정, 그렇죠? 로컬 버클링에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보면 이 양쪽이 어떻게 해요? 양쪽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구소판 요소라고 불립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외부에 보통 해당되죠. H 현강의 외부, 그렇죠? 이건 용접 현강 외부고 여기 또 양쪽에 뭐 프렌지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프렌지에 외부가 그 아변 현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튜브 각 현강과는 다 구속되어 있죠. 이렇게 요런 윗부분은 여기 외부 부분 여기에 구속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외부는 프렌지 상하단에 프렌지 구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냉간 성형 강제가 보통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합니까? 요 부분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속되어 있죠. 양쪽에.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원형은 뭐 구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비대칭 H형광이죠. 비대칭 H형광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가 그렇죠? 외부가 이렇게 구속판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이제 쉼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일레스티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면 탄성 구간 안에서의 중립축을 나타나고요. 여기 PNA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중립축인데 뉴트럴 뭐 액슈얼 뭐 그런가요? 뭐 하여튼 중립축인데 P는 아마 플라스틱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성 중립축. 그렇죠? 소성 중립축입니다. 그래서 중립축 이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 탄성 중립축까지 해서 외부의 그 간격 여기까지 거리를 보통 EPC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죠? 소성 중립축에서 여기 외부 반에 해당되는 외부의 그 순 간격을 압축부에 EHP 플라스틱 약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뒤에 또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심지에서 뭐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렇죠? 중립축이라고 하면 중립축이 뭐죠? 심지에서 중립축은 그 중립축을 기준으로 한쪽은 압축 응력이 한쪽은 인자 응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립축은 탄성 구간 안에서는 도심축에 해당되죠. 이 단면에 도심에 해당되는 게 탄성형에서는 그게 중립축에 해당되는 거고 이 단면에 도심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전소성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전소성 완전 소성까지 가게 되면 이 전소성이라면 이 단면이 전체가 이제 완전히 항복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가게 되면 그 전소성까지 갔을 때는 이 중립축이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하냐? 소성 중립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축이 달라지고 이 소성 중립축은 역학적으로 보면 위쪽 단면과 밑에 단면의 면적이 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동일 단면축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구속판 요소, 압축력 방향과 평행한 양면에 지지된 구속판 요소. 그래서 이건 양연이 지지된 판 요소다. 그래서 양연 지지판 요소라고 하고, 요거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보통 순간격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순간격. 여기 보면 그림, 요거 보시면 여기는 용접 현강이니까 요 외부 부분이 그 순간격이잖아요. 그렇죠? 요 순간격. 요 아변 현강은 요거 필릿을 제외한. 그렇죠? 좀 더 안쪽이죠. 필릿이 있으니까 여기 안쪽이고. 요것도 다 순단면이죠. 그렇죠? 여기 순단면에 해당된다. 요것도 이렇게 라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스티프 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반원을 빼한 요 안쪽이 순단면.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원이고요. 이런 순단면을 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변이나 성형 단면의 외부에 대하여 H는 각 프렌지에서 필릿이나 모서리 반경을 감안 뺀 프렌지 사이의 순간격이다. 거기서 HC라는 거, HC, 여기 HC 여기 있었죠? HC는 도심에서 필릿이나 모서리 반경을 뺀 감안 압축 프렌지 부분의 내측면까지의 거리에 그죠? 두 배로 한다. 그죠? 압축 프렌지예요. 압축 프렌지 거의 거리에 두 배로 한다. 그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 단면의 외부에 대해서는 H는 인접 파스너 열간 거리 또는 용접한 경우 프렌지 사이의 순간격이며, 여기서 HC 도심으로부터 압축 프렌지에서 제일 가까운 파스너열 또는 용접한 경우 압축 프렌지의 내측면까지의 거리의 두 배다. 그리고 여기서 HP는 여기 플라스틱의 약자라고 그랬죠. 소성 중립축으로부터 압축 프렌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스너열 또는 용접한 경우 압축 프렌지의 내측면까지 거리의 두 배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살펴보면 조립 단면에서 플랜지 또는 다이어프램에 대하여 폭 B는 파스너열 또는 용접성 간의 거리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각형 간간 단면의 프렌지에 대해서는 폭 B는 각 변의 내측 반경, 모서리 반경을 감안 뺀 외부 사이의 순간격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각형 강관 단면의 외부에 대해서는 H는 각 변의 내측 모서리 반경을 감안 뺀 프렌지 사이의 순간격. 만약 모서리 반경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단면의 외부 치수 폭에서 두께 3배를 뺍니다. 뺀 값을 취한다. 그래서 여기서 thickness는 T는 두께, 설계판의 두께를 말한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구속판 요소에 대한 기준에서 말하는 그 컴팩트 단면에 대한 폭 두께 한계값과 비컴팩트 단면에 대한 폭 두께 한계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보면 10번이 압축제에 해당돼요. 여기도 비컴팩트 단면에 대한 한계상비가 없어요. 없다는 거. 근데 비컴팩트 단면 폭 두께비 한계값은 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번은 압축제예요. 그렇죠? 압축제인데 각형 강관이죠. 그렇죠? 쉼 또는 쉼도 해당되어 있는 경우는 균일 압축을 받는 각형 강관 프렌지, 그렇죠? 이런 데는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컴팩트 단면에 대한 폭 두께비 한계값 람다 P가 있다는 거. 그렇죠?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많은 종류별로 부재별로 구속판 요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14번이 압축제죠. 균일 압축을 받는 그 외 모든 양면 지지된 판 요소는, 그렇죠? 판폭 두께비가 이렇게 비컴팩트 같은 경우 정해져 있다. 그렇죠? 이것도 압축력을 원형 강간은 이렇게 정해 있다. 그렇죠? 원형 강간, 그렇죠? 원형 강간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요번에 이제 전체 자굴 글로벌 버클링. 일단은 압축제 전체 자굴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든 상태의 세장한 부재가 장주 중심 압축력 P를 받을 때 P가 작은 경우에도 부재의 횡변형, P가 작은 경우, 압축력이 작은 경우에는 횡변형, 옆으로 휘는 횡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생기지 않고 길이 방향으로만 줄어들지만, 이게 점점점 하중이 압축력이 세지면 어떤 한계 하중에 도달하면 갑자기 기둥은 횡방향으로, 누르는 힘의 직각 방향으로, 그렇죠? 큰 변형을 일으키면서 불안정 상태가 됩니다. 확 변형이 되면서 불안정 상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버클링, 자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버클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 상태의 하중,
PCR 크리티컬한 그죠? 임계의 하중을 우리는 자굴하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굴하중에 도달하면 그 어떻게 보면 안정 평형 상태와 불안정 평형 상태의 교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게 보면 이게 하중이고 누른 하중이고 이게 횡변이 옆으로 발생하는 델타라는 그죠? 횡변이라고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여요? 횡변이가 생기지 않죠. 어느 하중까지 쭉 증가함에 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횡변이가 탁 생기죠. 이런 거 불안정 평형 상태. 요 상태를 우리는 뭐냐? 분기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분기점. 그래서 이런 교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한다. 참고로. 그래서 보면 쇠장비 저희가 임장지에서도 했죠. 쇠장비는 뭐죠? 람, R 뭐죠? 단면 2차 반경에 대한 부재의 길이의 빈점. 그렇죠? 그리고 그 단면 2차 반경은 루트 A분의 단면적에 대한 단면 I, 단면 2차 모멘트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쇠장비는 부재가 길면 쇠장하다. 그래서 쇠장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제는 전체 자구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일러가 있죠. 오일러, 오의 탄성 자굴하중이 있습니다. 이건 역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쇠장비가 큰 장주의 경우에는 압축 응력이 탄성 범위 내에서 자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재든 FI에 도달, 항복 응력에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옆으로 인계 하중에서 확 옆으로 쉬어요. 그래서 이거를 탄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자굴이라고 해서 탄성 자굴, 일라스틱 버클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저항하는 하중을 탄성 자굴 하중이라고 해서 이들 탄성 자굴은 오일러, 그렇죠? 수학자죠. 유명한 대표적인 수학자가 1757년에 양단 핀 조건 하에서 이렇게 압축력을 가했을 때, 그죠? 순수 중심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자구를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원리는 뭐 구체적인 것은 역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우측 그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생하면 옆으로 이렇게 델타라는 횡변이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횡변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요 늘어나는 횡변이가 y라고 한다면 여기 y잖아요. 요 누르는 신과 횡변이에 대한 모멘트, 외부 모멘트, 그러니까 P델타 효과로 인한 모멘트와 여기 그로 인해서 내부에 발생하는 내부 모멘트, 이거 뭐 유명한 공식이죠. 뭐죠?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 걸치 그리고 이 변이의 2번 미분한 값, 이게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면 여기서 N은 여러 자굴 모드를 나타내요. 1차, 뭐 2차, 3차 자굴 모드를 나타내는데 근데 뭐죠? 1차 모드에서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은 정수값으로서 자굴의 변형 형태, 즉 자굴 모드에 관계되는데 중심 축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최대 내력은 N 이꼬르 1이죠. 이 경우 최소값을 가지므로 이거를 바로 자굴하중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오일러의 자굴하중, 자굴하중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PCR은 크리티컬한 자굴하중은 분모가 뭐죠? L의 제곱이면 뭐죠? 길이, 부재의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원심률 3.14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탄성계수 2,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i에 비례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아까 쇠장비와 관련된 걸로 환산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공식이 또 나오죠. 요것도 많이 외워야 됩니다. 람다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파이 제곱 2a. 그래서 요거는 구조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구조공학에 관련되신 분들은 외우시고 계시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길이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자굴 강도, 자굴 능력이, 자굴 하중이, 그 다음에 쇠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탄성계수에 비례하고 원심률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L하고 소문자 L하고 I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람다하고 A하고 좀 비슷하죠? 성향이.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죠? 금방. 이렇게 외우시면 설명드렸고요. 이에 비해서
항상 그 탄성 자구를 하지 않아요. 설명드렸듯이 압축제는 중주나 단주로 갈 때는 인일래스틱, 비탄성 자구를 하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검토하냐? 그래서 보면 탄성 자구라줌, 오일러 공식, 아까만 오일러 공식을 만족하는 탄성 자구라줌은 강제가 탄성 범위 내에 있을 때 성립되며 압축 하중이 계속 증가하여 부재의 응력이 한계 상태, 그러니까 비례 한도 이상, FR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후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러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불안정 현상을 비탄성 자굴이라고 하고, 이는 어떤 한계 세장비 이하인, 세장비가 작은 단주나 중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 가로는 세장비예요. 그렇죠? 세장비. 여기 뒤에 배우겠지만 이 K 값은 유효 자굴 길이 개수라고 하죠.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세장비라고 보고, 세로는 여기 자굴 응력, 자굴 강도라고 나타나죠. 자굴 강도를 나타내고, 요거 자굴 강도를 나타내는데, 자굴 응력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게 해당돼요. 요 공식에서 A로 나누면 응력이잖아요. 그럼 A를 나누면 요거만 딱 없어지죠. 그래서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요 공식을 이렇게 놓으면 요게 일정한 한계 세장비를 기준으로 여기는 오일러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오일러 공식 여기 보면 오일러 공식 아까 똑같죠. 요게 람다니까 람다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그죠? 응력이고요. 여기 성립이 되는데 인계 세장비보다 전체 압축제의 세장비가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비탄성 자구를 한다는 겁니다. 비탄성 자구를 하는데 요거는 많은 실험식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공식입니다. 많은 학자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안정값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최고 맥시멈이 FY예요. 항복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오목하지만 요건 약간 볼록하죠. 이런 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한계 세장비를 기준으로 그 비탄성 자굴과 탄성 자굴로 나눠진다. 그래서 한계 세장비는 압축제가 탄성 자굴 또는 비탄성 자굴을 익히는 경계의 세장비를 타고요. 그 다음에 비탄성 자굴의 대표적인 이론은 존슨이라는 사람이 포물선식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 밖에도 여러 학자가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접선 계수 이론, 감소 계수 이론, 샬린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상은 이렇게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과 실험식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런 식을 FI-K 이렇게 요 세 장비죠. 세 장비의 제곱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K 값은 재료 및 담보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로서, 그렇죠? 요 경계는 그렇죠? 오일러 공식에 의한 곡선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제의 세 장비 제한이 있어요. 전체 자굴에 대한. 이거 보시면 예전에는 요 세 장비 부재의 세 장비가 람다가 여기는 뭐죠? 유효 자굴 개수가 포함된 세 장비죠. 그래서 요새 가급적 지금 현재는 20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지 않도록 가급적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제한사항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한을 했어요. 얘는 제한했는데 이제는 200을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전문 서적 등을 보면 세 장비에 대한 이전 기준에서는 압축제에서 세 장비는 200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었으나 현행 기준에서는 제한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설계자는 이 세 장비 200을 넘지 않는 압축제는 넘는 압축제는 그 51 메가파스칼보다 작은 인계 응력식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 기둥 부재는 세 장비가 그죠? 200을 넘지 않도록 많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자굴이 뭐죠? 자굴이 비탄성 자굴로 다 설계가 됩니다. 비탄성 자굴. 탄성 자굴이 아니라 앞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여기 비탄성 자굴, 여기서를 기준으로 이쪽이 비탄성 자굴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계식이 더 높아요. 비탄성 자굴로 이루어지게끔 설계가 돼야지, 중주나 장주가 아닌 걸로 설계를 해야지 압축제가 받는 강도, 응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을 하는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200 이하로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장비 200의 상한 제한은 전문적인 판단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경제성 또는 작업 용이성 그리고 운반과 조립 등의 제작상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반 같은 경우 너무 세장하면 운반할 때 막 쉴 수도 있고 막 그죠? 작업하다가 들어 올릴 때 막 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야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는 거고요. 따라서 제작 및 시공 규제자들에 의해 특별히 주의가 기울어진 경우를 제하고는 압축제의 세장비 200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유효 자굴 길이 새로운 개념으로 유효 자굴 길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둥, 대표적인 기둥. 그 중에서도 압축력만 받는 거예요. 순수 압축력만 받는 기둥인 경우. 보통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 오일러가 이제 만들었죠.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오일러는 어떻게 보면 양단이 핀인 경우, 어느 경우죠? 이거네요. 양단이 핀인 경우에 대해서 L이라는 값을 통해서 오일러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양단 핀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양단 고정인 경우도 있고, 한 단 고정, 다른 단 핀, 뭐 자유단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이 L 값 대신에 오일러 하중에서 작용하는 오일러 공식에서 이 L 값을 오일러 공식 양단 핀인 경우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환산을 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굴 하중 PCR은 부재의 유효 자굴 길이 KL 요 KL, K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K는 1인 경우가 양단 핀지잖아요. 근데 이걸 조정을 한다 이거요. K인 경우에 탄성 자굴 하중으로서 오일러 자굴 하중이라고 함. 그죠? 여기서는 오일러 하중은 양단 핀인 경우죠. 이 값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응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FCR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굴 응력 또는 자굴 강도가 되는 거죠. 그때 K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효 자굴 길이 계수라고 한다. 요거는 지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달라진다는 거죠. 역학 시간에 계속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유효 자굴 계수가 고려된 그렇죠? 탄성 자굴 응력을 탄성 자굴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렇죠? 요 뒷값에서 A로 나누면 응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여기서 이제 구조 역학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는 양단 고정 0.5, 한단 고정 양단 핀 0.7L. 근데 요거 보세요. 세 번째 칸은 뭐냐?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경우 밑에는 고정인데 양쪽이 움직여. 움직이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1입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경우 중에서 요거 핀인데 위에가 움직여. 이거는 K 값이 유효 자굴 길이 개수 K 값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값은 요런 K 이론적인 값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권장 값을 좀 키웁니다. 이렇게 좀 키워요. 0.5에 대해서 0.65. 여기는 0.7에서 0.8. 여기는 좀 더 키웠죠. 1에 대해서 1.2. 왜 그러죠? 이런 거는 이 완전하게 고정으로 만들기가 사실은 이건 이상적인 값이잖아요. 지지점이. 실질적으로 이 값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렇죠? 여기 고정이 있는 부분, 여기 고정이 있죠. 그렇죠? 고정이 있는 쪽은 그렇지? 고정단이 있는 쪽은 조금 키운 겁니다. 그렇죠? 고정단이 있는 쪽은 좀 키웠어요. 이론값에 비해서 이에 반해서 고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죠? 고정이 없는 거는 그대로 썼죠. 그대로 쓰고 이것도 고정 없으면 그대로 쓰고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또 유효 자굴 길이 중에서 구조 형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둥은 재단의 지지 상태와 건축 구조물 구조 형식에 따라서 유효 자굴 길이 KL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고 요거는 옛날 책들인데 전문 서적에 보면 책들인데 수평 이동이 구속된 횡구속 골조와 수평 이동이 가능한 비횡구속 골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 도표가 작성되기도 하죠. 여기에 횡구속 골조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횡구속, non-sway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죠? 비횡구속 골조, 움직인다는 거죠. 횡구속이 구속되어 있지 않다. 그죠? 요거는 움직인다는 거니까 스웨이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죠?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레이싱이 있는 골조에 브레이싱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횡구속 골조라고 횡구속 골조일 가능성이 높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고 그 대신 요 라멘 여기는 가세나 전단백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횡구속 골조 이동하니까 절점 이동하니까 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거는 권장값들은 그죠? 같죠. 그래서 보면 요 양단핀 이거 여기서 보면 브레인 시스템 특히 횡구속 골조인 경우 양단핀이면 L 똑같죠. 그런데 양단 고정의 경우는 아까 이론값은 그죠? 0.5인데 권장값은 실무에서 여기 고정이 될 가능성이 좀 어려우니까 고정으로 만든 0.65를 1 이하예요. 다. 요거는 양 고정 P는 0.72, 0.7L이 이론값인데 여기 좀 그죠? 좀 느려준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횡구속 골조. 그렇죠? 브레인 시스템 중에서 횡구속 골조인 경우가 이렇게 K가 1 이하인 값을 나타내지만 이동을 한다. 그죠? 절점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2를 넘어서죠. 그죠? 넘어서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실무에서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 계수 산정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 계수 K는 어떤 기둥에 연결되는 상하부 부재의 강성비, 그러니까 보호와의 그 보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는 지점, 그 지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멘트 구속 조건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집니다. 이 모멘트 구속 조건을 기준에서는 현재 상대 강성 계수라고 해서 G라고 표현하죠. G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때 보면 건축물의 골조는 구조 해석에 의해서 횡구속 골조, non-sway 시스템 또는 비횡구속 골조, sway 시스템으로 나눠지고 이때 말씀드렸듯이 횡구속 골조는 K 값이 1 이하로 나타나고 비횡구속 골조의 경우는 K 값이 유효 자굴 길이 계수가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유효 자굴 길이 계수 산정 계산 도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K 값이 나오죠 가운데. 근데 여기 보면 횡구속 골조가 있고요. 여기 비횡구속 골조가 있어요. 횡구속 골조는 여기 보면 GA가 있고 GB가 있죠. 그 보면 GA, GB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기둥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 강성 계수입니다. 그죠? 강성 계수고요. 어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느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만나는 점 이걸 K 값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횡구속 골조인 경우다. 스웨이 골조다. 그러면 기둥의 어떤 하부의 그 상대 강성 계수를 한번 찍고 그다음에 상부 쪽의 강성 계수를 그렇죠? 찍어서 두 선을 직선으로 딱 연결을 시키면 여기 만나는 점 이걸 K 값으로 산정을 합니다. K 값을 산정을 하는데 보면 이제 그 정도 면에서 보면 여기 횡구속 골조의 유효 자굴 길이 계수 K는 보면 1 이하예요. 그렇죠? 그 대신 비횡구속 골조 스웨이 시스템에서는 K는 1 이상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20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유효 자굴 길이에서 K가 크게 나오면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받을 저항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횡구속 골조로 만들어주는 게 경제적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기둥 하부에 그 베이스 플레이트와 연결되는 지점이 핀이다. 그렇죠? 핀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이다. 그럼 0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횡구속골조와 비행구속골조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 구분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살펴보면 횡구속골조와 비행구속골조 구분이 중요합니다. 횡구속골조면 되게 유리하죠. 유효자골 길이가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커지니까 불리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기준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경우 여기 보면 콘크리트 구조 휘 및 압축 설계 기준 여기 장주 효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횡변이에 저항하는 구조 요소 중 기둥을 제외한 구조 요소의 전체 총 강성이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세나 또는 전단벽이나 이런 게 해당되는 거예요. 횡변이를 저항하는 이 전단벽이나 또는 가세의 강성이 해당 층에 있는 기둥 전체 강성의 12배보다 크면 이거는 그죠? 횡구속골조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또 이런 또 기준에 압축설계 기준에 휘 모멘트 확대 일반 상위 보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2차 해석에 의한 기둥 담부 휘 모멘트의 증가량이 탄성 1차 해석에 의한 담부 휘 모멘트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구조물의 기둥은 횡구속골조로 가정할 수 있다. 근데 5%를 초과하면 비횡구속골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또 기준이 있고요. 여기서 2차 해석과 탄성 1차 해석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탄성 1차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탄성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력 하중 넣고 횡하중 넣고 거기서 하중 조합해서 해석을 해서 나온 기둥담부 힘모멘트가 나올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2차 해석은 뭐냐? 이게 보면 P 델타 어널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P 델타 어널리스라고 해서 기둥이 어떻게 보면 횡변이가 그 뭐죠? 횡하중으로 해서 횡변이가 약간 발생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압축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P델타 효과로 인해서 기둥에 걸리는 담부의 힘모멘트가 커지잖아요.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P델타 어널리시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담부 힘모멘트가 그 1차 탄성에서 한 거에 어떻게 된다? 5%를 초과하면 비행고속골조고 초과하지 않으면 횡고속골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요게 또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구조 휘 및 압축 설계 기준에 휘 모멘트 확대 일반에 보면 층 안정성 지수라고 Q라고 있어요. Q가 0.05 이하. 이게 뭐냐면 5%죠. 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층은 횡고속골조로 갈 수 있다. 요거예요. 여기 보면 Q값 이게 보면 층 안정성 지수를 체크를 해서 이게 5%를 이하가 되면 횡구속골조고 이거 이상 되면 비횡구속골조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밑에 보면 VU는 해당 층의 층 전단력을 얘기하고 요거는 높이를 얘기하겠죠. 기둥의 길이, 유효 길이. 그다음에 위에는 PU 여기는 해당 층에 걸리는 수직 각축력의 그죠? 합이고 여기다 델타 제로는 어떻게 보면 수평력 어떻게 보면 정단력 VU로 인해서 해당 층 상단과 하단 사이의 1차 탄성 해석에 의한 상대 견이차, 요 차로, 이것도 피델타 효과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탄성 구간 하에서의 모멘트를 나타내고, 요거는 그 횡변이로 인해서 추가되는 피델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를 갖고 층 안전성 지수 Q값을 산정을 해서 요게 이제 횡고속골조냐 비횡고속골조냐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해석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횡구속골조와 비횡구속골조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 중에서 압축제의 면의 자굴 그리고 직전 보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둥인 경우 축하중이 작용하면 이게 어떻게 봅니까? 이게 X축이 강축이죠. 그리고 Y축이 약축이라고 합니다. Y축이 좌굴축이라고 해요. 약축, 그죠? 단일 부재 같은 경우는 이 약축으로서 휘죠. 약축에 대해서 휩니다. 그죠? 여기 책에서는 좀 면회자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면회자굴. 그래서 강축에 대해서 휘는 거는 면회자굴이라고 그러고 약축에 대해서 휘는 거를 면회자굴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책에서는 참고 서적에서는 그림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단일 부재 같은 경우 면의 자굴, 강축에 대한 자굴과 면의 자굴, 약축에 대한 자굴이 둘 다 생길 가능성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길이가 똑같을 경우에는 약축으로 당연히 쉬겠죠. 약축에 대해서, 자굴축에 대해서 쉽니다. 그래서 자굴축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면 어떻게 보면 이 자굴에 대해서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H형광 기둥의 자굴은 대개 길이가 똑같은 경우에는 약축과 강축에 대한 길이가 똑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축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압축제는 자굴 길이가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렇죠? 자굴 길이가 길면 이렇게 약축에 대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부를 설치해 주면 되죠. 중간 지점에 그렇죠? 연결부 등에 보강제를 설치해 주면 어떻게 보면 약축에 대한 자굴 길이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길이가 L이라 그러면 그렇죠? 연내 자굴 길이, 강축에 대한 자굴 길이는 L, 요 전체 길이 L이라 그러면 LK, 요 전체 길이라고 된다면 중간에 하나 껴넣었어. 그렇죠? 연결부를. 그러면 요거는 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약축에 대해서 효율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자굴 강도, 자굴 응력이 세지는 게죠. 이런 식으로 구조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이걸 구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의 중간에 볼을 보낼 수가 일반 건축물에서는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이제 내부 기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공간을 그렇죠? 잘라 먹으니까. 근데 외곽은 외곽에 있는 그 건축물의 면이 있는 쪽에는 보낼 수가 있고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면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걸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는데 이게 압축력을 받는다. 근데 이게 유효 자굴 길이가 L인데 여기서는 그렇죠? 이렇게 이 길이는 L이죠.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십니까? 요게 두 방향으로 여기 세워져 있는 쪽에서는 자굴 길이가 짧으니까 그죠? 이 직각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요 부재의 직각 방향 쪽으로가 유효 자굴 길이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쉬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어하려면 요쪽 휘려고 하는 방향 쪽에 여기 보강 골조를 세워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경사지게 보강 골조를 세워주면 이렇게 변형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제어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강 골조를 중간쯤에 하나 세워주면 아까 이렇게 쉰다는 게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자굴 길이가 반으로 L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 압축재료로서의 구조적 효율이 그렇죠? 뛰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설계상 이렇게 고려를 하면 좋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특히 장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펴보면 이때 중간 지점에 중간 지점에는 이렇게 횡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려면 요 보강 골조요. 여기는 수평력이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 지지되는 보강 골조에는 적당한 강도와 강성이 필요하며 이런 경우 정밀 계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 기준에 의하면 압축력의 여기 이 부재의 압축력의 몇 퍼센트? 2% 이상의 그쵸? 횡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보강 골조를 설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강 골조도 어느 정도의 강도와 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값은 면의 자구를 지지하는 그 수평력이 압축력의 2% 해당하는 수평력이 작용했을 때 견딜 수 있도록 보강 골조를 설계를 하면 된다.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 압축재 중에서 트러스도 압축재로서 현재나 복재가 작용한다고 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트러스 구조 시스템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자세한 것들은 이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다시 평면 트러스 경우 평면 트러스는 압축을 받는 철골 부재는 트러스 중에서 여기는 압축을 받는 부재가 있고 인장을 받는 부재가 있잖아요. 인장을 받는 부재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자굴에 대해서 염려가 없으니까 압축을 받는 부재는 부재가 자굴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때 자굴은 구면 내 자굴과 구면 외 자굴 두 종류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구면 내 자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인면이라고 보고 웃어 쳐다본 면이라고 보면 압축이 이렇게 작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현재가 압축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트러스의 중앙부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이럴 부분에는 면내 자굴, 강축에 대한 자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리도 자굴 길이도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인면상 보면. 그런데 옆에서 지지하는 부재가 없는 경우에는 옆에 이게 면에 지지하는 부재가 여기에만 써 있게 지지가 돼 있다. 횡지지 부재가. 보조 트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옆으로 두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거를 면의 자굴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요 면내 자굴 모드와 면의 자굴 모드 LY라고 표현했죠. 요것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로 입체 트러스는 3D 트러스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요거는 평면 트러스는 요런 것도 구면의 자굴도 압축을 받는 경우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면 트러스는 일반적으로 구면의 자굴 길이가 보통 이제 깁니다 이게. 그래서 구면의 자굴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 평면 트러스의 구면의 자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직각 방향에 여기 횡지지 부재라고 하는 요 부재에 직각 방향 보조 트러스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조 트러스를 보낼 수 있고 뭐 보조 트러스를 더 여기다 더 보내면 또 짧아지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 유효 자굴 트러스의 유효 자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압축이 받는 부분에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굴 방지 버팀대나 가세 또는 콘크리트 슬라브를 이렇게 치면, 그렇죠? 전달 연결재를 통해서 치면 구조적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량 지붕이 아닌 일반 지붕층에 트러스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여기 콘크리트 슬라브가 이렇게 상현재 이렇게 설치가 된다. 그리고 여기 스터드 볼트 전달 연결되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상현재는 압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로 인해서 단단한 강한 경막을 통해서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굴이 그렇죠? 제어가 되는 거죠. 압축제로서의 전체 자굴이 제어가 된다.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이런 하연재는 슬라브를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하연재가 압축을 받는 경우에 이제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조 트러스를 설치하거나 자굴 방지 버튼들을 설치하거나 또는 가세, 인장 가세 또는 압축 가세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트러스 현재에서 요번에는 구면의 자굴 길이입니다. 자굴 길이인데 구면 내와 구면 외의 자굴 길이 계수. 요거는 보통 구면 내 자굴 길이는 보통 지점과 지점 사이를 보통 합니다. 이 지점과 지점 사이를 구면 내 자굴 길이라고 하고요. 구면의 자굴 길이도 여기 지점과 보조 트러스 요 지점을 한다. 읽어볼게요. 트러스 현재에서 구면 내 자굴 길이는 그림과 같이 절점에서 연속성을 무시하고 절점 간의 거리로 그죠? 절점 간의 거리로 보통 하고요. 그리고 트러스 현재에서 구면 외 자굴, 구면의 자굴은 구면의 이동에 대하여서 구속된 지점, 이렇게 지지부재 요 사이의 거리로 산정합니다. 설계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문 서적 같은 걸 보면 트러스의 압축 부재의 자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각 축에 대한 자굴 세장 비중, 세장 비중 큰 쪽으로 압축 강도를 산정하죠. 구면 내 자굴과 구면 의 자굴 중에서 시장비가 큰 쪽으로 자굴을 할 테니까, 그렇죠? 컴퓨터하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단부가 구속되어 면 내 절점 이동이 억제된 경우 압축 부재의 유효 자굴 길이는 압축 부재예요. 절점 간의 거리보다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되거나 그러면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허용도서기법에서는 이거를 좀 절점과의 거리보다 더 줄여서 고려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트러스의 모든 부재가 동시에 극한 하중에 도달하면 지금 한계 상태 설계법을 하죠. 그럼 극한 하중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때 단부의 구속이 없어지거나 크게 감소함으로 안전축으로 그렇죠? 유효 자굴 계수 K는 1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점 간의 거리로 쓴다는 거죠. 권장을 한다. 근데 꼭 뭐 이것도 엔지니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연속되면 뭐 좀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예인데요. 구면의 자굴 보강. 이것도 옛날에 트러스 구조에서도 그 다음에 호남
및 복제 구조 계획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러스가 여기 보면 상현재, 하현재예요. 하현재고 위에는 아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슬라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 스터드 볼트를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뭐 좌굴에 대한 염려는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현재가 압축력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는 강관으로 그죠? 강관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구속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면의 자굴이 압축력을 받으니까 구면의 자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팀대 강간 파이프로 그죠? 버팀대를 설치하는 거고 그러면 이 한쪽이 없다. 한쪽만 설치해도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관은 압축뿐만 아니라 인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쉴 때 버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두 개를 설치하면 훨씬 강관 사이즈의 입장에서는 작아질 수가 있고 또 모양도 또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양면에. 그런데 요거를 요 가세를 일종의 가세인데 이거를 인장재인 강봉 같은 걸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장재는 압축력에는 강봉 같은 건 압축력에는 못 견디니까 이럴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에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재로서만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봉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 계획상 그렇죠? 스킬이 있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거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강제의 휨 자굴 강도 그죠? 설계할 때 설계자들이 유념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설계 압축 강도 파이 C 컴프레션의 파이 강도 감소 계수 PN 노미널 공칭 압축 강도죠. 그렇죠? 거기고 파이가 붙어서 이 전체는 설계 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칭 압축 강도 PN은 뭐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휨 자굴도 고려해야 되고 비틀림 자굴도 고려해야 되고 휨 비틀림 자굴의 한계 상태 중 다 고려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요 휨 자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압축재로는 국부 자굴이 안 일어나게끔 어떻게 보면 일정량의 폭두께비를 만족하는 아병 형광을 많이 쓰고 그렇죠? 아병 형광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양축에 대해서 약축과 강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축 대칭이라고 하나요? 이런 단면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단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요거 휨자굴 압축제 휨자굴 강도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외에 비대칭 단면 한 면이든 두 면이든 비대칭 단면은 또는 세장판 요소로 구성되는 얇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또 십자형 혈럼 이런 것들은 비틀림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틀림 자굴이나 휨 비틀림 자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검토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읽어볼게요. 그래서 2축 대칭이나 1축 대칭 부재는 이 코드에 여기 나와 있어요. 설계법이. 그래서 이 코드에 나오는 설계법에 따라서 휨 자굴에 대한 한계 상태를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1축 대칭 부재와 비대칭 부재 그리고 십자형이나 조립 압축재와 같은 2축 대칭 부재 그 다음에 세장판 요소로 구성된 압축 부재는 비틀림 자굴 또는 휨 비틀림 자굴에 있는 한계 상태도 적용해야 됩니다. 코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보통 십자형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죠. 판이 더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십자형 기둥. 그리고 요거는 그렇죠? 비대칭 단면 압축 부재. 이거는 도심과 전단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틀림이 생기는 겁니다. 비틀림이 생기니까 비틀림과 또 휨이 조합하는 휨 비틀림 자굴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기준에 나와 있고요. 또 기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장판 요소가 아닌 일반 단일 앵글 기역 형광의 압축부재는 공칭 압축 강도 P에는 앵글의 P에는 수정된 세장비를 적용하여 휨 자굴에 대한 압축 강도 또는 세장판 요소를 갖는 압축 부재의 압축 강도를
따라서 산정을 하고요. 산정을 한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압축력을 단일제로 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조립 압축제가 또 있어요. 설계는 수정된 기둥 세 장비를 이용해서 휘임 자굴, 비틀림 자굴, 휘임 비틀림 자굴, 그 다음에 세장판 요소를 갖는 압축 부재의 압축 강도에 따라서 구한다. 그리고 또 세장한 외부와 프렌지를 갖는, 그렇죠? 용접 매치형광, 세장판 요소가 있는 쌍기역형광, T형광, 강관 등 이러한 부재를 갖는 압축대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종적인 좌굴 응력 FCR을 산정 시 세장판 요소에 따른 저감 계수가 적용됩니다. Q에 의해 수정된 것만 제외하고 컴팩트 단면과 비컴팩트 단면 압축제와 설계가 유사하다는 거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H형광, 그다음에 각형광관, 기둥 압축제로 원형광관, 이런 순수 압축력만 받는 압축제의 설계 강도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어요. 설계 프로세스. 이걸 보면 당연히 여기 보면 압축제의 설계는 소유 압축 강도, 이걸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압축력이죠. 최대 압축 강도보다 압축제의 공칭 압축 강도 PN의 강도 감소계수 파이를 저감계수 파이를 곱한 설계 압축 강도, 이게 크도록 설계하는 거죠. 당연히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강도 감소계수 또는 저항계수가 0.9고요. 그렇죠? 이거는 해석값에서 결정이 되고 감소 0.9, 그 다음에 P에는 공칭 압축 강도, 여기다 파이를 붙이면 설계, 그렇죠? 압축 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시작을 하고,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소요 강도, 그렇죠? 최대 받을 수 있는 얼티메이티드 U, 최대 압축 강도 축하중을 산정하라고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면을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해서 그 다음에 판폭 두께비 검토를 하고, 근데 열간 압연 관계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기성 열간 압연 관계 생략 어쨌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 장비가 200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휨 자굴 강도 FCR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FCR이 따라서 설계 압축 강도 파이 PN이 결정이 되고, 이게 파이 CN이 P6값, P6 해석에 의해서 나온 이것과보다 큰 거를 확인해서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NG가 나오면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서 다시 가정단면을 해서 나올 때까지 트라이 앤 에러를 거듭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휨 자굴에 대한 압축 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만. 그렇죠? 비틀림에 대한 거는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컴팩트 또는 비컴팩트 단면을 가진, 그렇죠? 압축제에 적용하는 이것들이 보통 비틀림에 대한 횡지지 길이가 횡자굴에 대한 비지지 길이보다 큰 경우, 보통 그렇죠. H형광 기둥과 E와 유사한 기둥의 설계는 아래 조항에 따라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공칭 압축 강도 P에는 휨 자굴에 대한 한계 상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느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P에는 FCR 있죠. FCR. 그래서 FCR이 아까 공식이 있어요. FCR. 이게 자굴 응력, 자굴 강도. 그렇죠? 근데 전체 단면을 곱합니다. 그렇죠? 전체 단면을 곱해서 응력에다가 단면적으로 곱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게 세 장비입니다. 이 세 장비에 따라서, 그렇죠? 세 장비죠? R분의 단면 2차 반경에 대한 KL 유효 자굴 길이, 그렇죠? 길이가 작은 경우 0.75 루트 FI분의 2, 그러니까 작은 경우 이하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거보다 큰 경우는 요 밑에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4.71 요거 있죠. 요 4.7 요 공식. 요게 뭐냐? 요게 보면 한계수 장비입니다. 한계수 장비. 요게 요 값이, 그렇죠? 설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한계수 장비. 한계수 장비요. 한계수 장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수 압축을 받는 압축제의 세 장비가 한계수 장비 이하이면, 이하이라는 건 뭐죠?
세장비가 작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탄성 자구를 한다 그랬죠? 비탄성 자구를. 그런데 그거 이상이면 뭐죠? 오일러 하중에 의한 탄성 자구를 한다 그랬죠? 그죠? 탄성 자구인데 여기 탄성 자구를 어떻게 하죠? 요 CR은 F2에 0.877 F2를 곱해요. 그렇죠? 근데 F2가 뭐죠? F2가 보면 탄성 자구 능력 뭐죠? 오일러 공식에 따른 그렇죠?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성 자구를 하면 오일러 하중에 따른 여기 람다의 제곱이잖아요. 요걸로 하중엔 여기에다가 0.877을 곱해서 그렇죠? 여기 힘작을 했는 압축 강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오일러 공식에 요 응력을 저감시켰느냐? 여기 보면 얼마 저감된 거죠? 0.123 그렇죠? 여기 쉽네요. 0.123이 저감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그 양단 핀인 경우 뭐 하여튼 오일러 하중으로 이렇게 눌렀을 경우는 기준이 압축제가 선제 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곧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초기 약간 변형이 생기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안전율이 고려된 거고 그다음에 열간 압연강제는 그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냉각 속도에 따라서 잔류 응력이 생깁니다. 잔류 응력이 있어서 그 잔류 응력에 대해서 약간 보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123 그러니까 12.3%를 저감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일러 그렇죠? 하중에서 요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뭡니까? 다 무슨 실무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동도는 비탄성 자구를 합니다. 비탄성 자구를 그래서 비탄성 자구에서 이 경우에는 요거 실험값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래서 F2분의 FY는 항복 강도고요. FE는 마찬가지로 탄성 자구 응력 오일러 이것도 고려가 된 거죠. 오일러 하중을 기준으로 조종을 한 거예요. 이번에 곱하기 FI가 또 들어가고요. 항복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AG는 부재의 총 단면적을 쓴다. 그렇죠? 인장제에서 보통 중앙부에는 전체 단면적 AG를 썼지만 단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파단 단부에는 유효 순단면적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압축제는 그런 건 또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강한 그 강도가 센 고장력 볼트가 이 안에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유효 순단면적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FI는 뭐 강제의 종류에 따른 항복 강도고 탄성계수도 매 기준마다 조금씩 달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데 이번 기준에는 아마 여기 보면 210000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21만 메가파스칼을 지금 쓰라고 나오 있죠. 요거 조금씩 바뀌는데 현행 기준은 21만 메가파스칼이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구조 설계자들은 매번씩 조금씩 바뀌니까 그리고 K는 아시겠지만 유효 자구울 길이 개수고 L은 그쵸 부재 길이 그 다음에 R은 그쵸 단면 이참 반경 그쵸 그래서 보통 요 비탄성 자구를 로 많이 설계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요것 또는 그러니까 세장비가 그러니까 유효 자굴 이게 뭐죠 유효 세장비죠 세장비가 어떤 부재의 세장비가 한 개 세장비 이하이거나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보면 FI를 FE 탄성 자굴 응력으로 나눴을 때 2.25 같은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거 비탄성 자굴이고 요거 2.25 이상 되면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탄성 자굴 공식을 쓴다라는 거 한번 설계자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좀 더 살펴보면 요 응력 공식이 여기죠. 세장비 여기는 쉼응력, 그렇죠? 쉼자굴 응력, 그렇죠? 쉼자굴 응력. 그리고 요선이 뭐죠? 아까 말했던 한계 세장비 여기입니다. 요거로 여기를 기준으로 요 위쪽은 비탄성 자굴 공식 요 밑에는 그래서 찬성 자굴 공식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컴팩트 또 및 비컴팩트 단면의 H형광과 광관 등은 다 같이 설계하는데
여기 보면 세장비에 대한 휨 자굴 응력, 자굴 강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요. 실지 설계에서는 보통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기 비탄성 자굴이 해당되는 거죠. 장주와 단주 중에서는 여기를 뭐 또 중주라고도 하죠. 중주를 포함한 단주의 개념의 분기점을 이루는 세장비를 정하는데 요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한개 세장비라고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는 장주를 위한 세장비, 요 장주를 위한 세장비의 한계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은 압축제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 이론적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국부자굴에 대한 게 있다. 자굴에는 판자굴, 그 다음에 전체 자굴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근데 국부자굴에 대한 거는 보통 열간 아변강제에서는 다 그죠? 거기에 맞게 적절히 국부자굴이 일어나지 않게끔 폭두개비, 판의 폭두개비를 만족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체 자굴에 대한 고려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제도 휨 자굴 강도, 특히 열간 아변강제에서 이축 대칭인 애청강 같은 경우, 원강 그리고 강광 같은 경우는 이축 대칭이기 때문에 휨 자굴 강도를 검토하는데 보통 세장비가 200 이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로 비탄성 자굴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강구조의 압축제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학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